범아 부흥 연합 집회 여기 꼭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8일 날 주일 오후 7시 한밭 제일장로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는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그걸 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홍호서 목사님 또 오정호 목사님 이 거룩한 방파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 유인물 나온 게 다 지금 우리 홍호서 목사님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다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책도 모자라면 말씀을 하세요. 지금 300건 가까운 분들이 지금 다 나가셨는데 지금 한 300명 이상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교문이 두 편이 있습니다. 오늘 박한수 목사님 그 다음에 유명렬 성시호 대표장님 설교 두 편을 준비했으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또는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시면 담임 목사님들한테 꼭 드려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하셔도 좋고요, 광고하셔도 좋고요. 참고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설교가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전단지 이런 것도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거기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평등 차별금지법 이해하는 데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 부탁드릴 거는 이거를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서명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평등 가족부가 있습니다. 성평등 하면 여러분 다 다양으로 알고 있어요. 다양성으로 이따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성평등의 가족부가 있는데 이거 폐지 또는 개정을 해달라고는 서명지를 좀 만들었으니까요. 서명지가 2장입니다. 이따 서명을 다 해주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리고 교회 가져가셔서 교회에서 서명을 좀 받아주셔가지고 대전 성시운동부나 기독교연합회로 그것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박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오정호 목사님 거룩한 방파제 대표장 사령관이십니다. 그리고 홍호서 목사님 사무총장이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까지 동성애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됐지만 올해 6월달 7일동에 또 동성애 큐어 반대 집회를 동광역에서 할 예정인데 지방의 목사님이 서울에서 한국 전체를 대변해가지고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의미에서 우리 오정호 목사님, 홍호서 목사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대전에 새로운 교회가 있다는 게 자부스럽습니다. 정말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우리 대전 성시와 또 대전 기독교연합회 전국 성시와 대표회장이셨던 우리 김철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시세를 알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서 자신과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세계 인류의 역사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진행을 합니다. 1부 진행을 맡아주신 오성균 목사님 2월 20일 날 저기때 알겠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부 진행은 한익상 목사님 대전, 세종, 충남 4개 지역에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요. 여기에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기독교연합회 그 서기를 맡고 계십니다. 한익상 목사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소개 다 못 드렸는데 중도일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빠졌는데 지금 대전 교회의 웬만한 뉴스를 다 실어줘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언론사 다 함께 묶어서 우리 중도일보 화이팅!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부 사회를 맡은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연합회 우리 서기, 또 한국교회 반동성의 교단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한익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거룩한 방파제가 되십시다. 네, 2부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 차별금지법, 성평등,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영상을 보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남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국내 총생산이 세계 4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빈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일평균 소득은 72센트고 79.3%가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도한 평등을 추구하는 결과 역대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남자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평등이 커지면 자유는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자유가 커지면 평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과도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즉, 지나친 평등을 보장은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제한, 축소, 박탈합니다. 헌법이 자유를 보장해주고는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자유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져 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순솔의원은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가정 영역에도 직접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에 반대하면 사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동창회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 등에서 동성애 성전환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LA의 찜질방에서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남성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로 돌아다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창 안에는 여자아이들도 있었지만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를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찬반 양측 간의 유혈 충돌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물학적인 신체 조건이 남성보다 불리한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며 불공정한 경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과자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 아동학대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을 시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전과자 취업 제한 규정이 폐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사실을 교육할 경우도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산호세 시립대학의 김세돈 생물학 교수는 동성애가 유전이냐는 수강생의 질문에 답변을 한 대학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사법부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이 파괴되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의 리차드 페이지 판사는 동성 커플에 대한 입양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후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차별구제 조치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법적 제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구제 조치와 중복 사용을 허용하는 등 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경제적, 정신적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신전체주의 독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와 양심을 따르며
동성애 성전환 사상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우리야 앞선 세대가 숭고한 희생의 대가로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이제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치단결하여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십시다. 첫 번째 특강입니다. 젠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국침례대학 신학대학교 교수이신 현숙경 교수님께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신대 현숙경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 즉 섹스와 젠더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영적 전쟁의 중심에 있는 용어라서 이제 그거 전반적인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침신대에서 유아교육과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장학, 신입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일단 섹스에서 어느 순간 젠더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 그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섹스와 젠더와 관련된 전쟁은. 그리고 이제 나아가면서 이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전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양성평등은 영어로 equality of the sexes, 섹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물학적인 성에 근거한 평등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남녀에 기반한 평등입니다. 그런데 성평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젠더 이퀄리티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문화적인 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성별 이분법을 넘어서 사회적 맥락과 성적 지향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어떻게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에서 성평등으로 넘어갔냐? 그 저변에는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운명론에서 벗어나자. 즉 창조 질서에 대한 거부가 전면에 다 깔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UN 세계 인권 선언문에 보면은 1948년 이때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근거로 제2조에 보면요,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가 사용이 됩니다. 이때는 젠더라는 용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아무도 이제 그런 용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인 남녀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젠더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느냐? 네, 1950년에 존 머니라는 박사가 섹스, 생물학적인 성과 젠더라는 그 개념을 등장을 시키면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젠더는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 본인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본인의 느낌 혹은 본인의 태도, 이게 실제 생물학적인 성과 다를 수 있다라는 용어를 처음 개념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슨 실험을 했느냐면은 본인의 주장인 젠더는 12살까지는 지속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어떤 그런 그 연습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실험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이 과정은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등장을 해다가 1970년에 이제 페미니즘이 확장하면서 젠더라는 용어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페미니즘 말하는 젠더는 무슨 의미냐면 생물학적인 성, 이제 성은 이제 원래 타고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이 이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즉 남성 중심적인 사회, 가부장제, 이 개념 때문에, 이 구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진정한 여성이 아니라 사회가 기대하는 여성성, 사회가 구성하는 어떤 여성성이 만들어진 거다.
즉 뭘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젠더,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젠더는 이미 남녀가 불평등하다, 그 안에 가부장제라는 어떤 개념이 저변에 깔려있다. 근데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젠더는 남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요, 젠더라는 개념 자체, 남녀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해체되기 이르렀는데, 그게 이제 주디스 버틀러라는 그 학자에 의해서죠. 이 사람은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젠더 트러블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말했던 젠더, 남녀의 그 젠더에 트러블이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책에 보면은 이 본 저서의 목적은 젠더에 대한 가능성의 영역을 여는 것이다. 좋은 용어는 다 갖다 썼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하는 거다? 기존의 젠더 개념을 해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미하는 젠더, 즉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탑재된 개념은 바로 이 젠더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성, 이 생물학적인 몸은 의미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다. 생물학적인 이 몸은 그냥 몸뚱아리, 그냥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몸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성적인 행위, 반복적인 의미 부여, 반복적인 어떤 성적인 지향, 누구를 내가 끊임없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젠더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애시당초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성적인 지향,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정체성을 나중에 둡니다. 의미 부여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애시당초 정체성이라는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성적 지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존의 남녀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 개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7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완전히 해체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대회가 75년도, 그때 이제 유엔에서 여성대회가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젠더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양성, 섹스라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그 1번 거기 보시면은요, 1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보면은 남녀 평등, equality between, 물론 원래 영어로는요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성대회다 보니까 women and men 하고 순서를 바꿔놓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men and women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면은 on the grounds of sex, 생물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섹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2차 세계 여성대회 1980년대 이때도 보면은 저 뒤에 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이제 젠더가 등장했느냐? 네. 85년도 역시 여성대회에서 이제 용어를 이제 변경하기 시작했는데, 은근슬쩍 85년도에 젠더라는 용어를 그 문서에 16번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낙태 권리를 이제 논하는 그런 인구 대회에서 또 젠더 용어가 한 55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북경세계 여성대회, 이때가 이제 굉장히 문제되는 대회고, 이 대회로 인해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즉 성평등 가족부가 만들어진 그 대회거든요. 근데 이때 젠더 용어가 233회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서구 사회에서는 젠더 용어를 알았지 나머지 국가에서는 젠더 용어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젠더 용어를 공식 용어로 채택해라 라고 이제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섹스 젠더 그 용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페미니스트 아니면 서구 회원국들은 젠더라는 용어를 자꾸 여성 혹은 생물학적인 성에만 한정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어떻게 보면 카톨릭 국가나 그 보수 그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서는 젠더에 혹시 동성애 혹은 뭐 수간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때 실제 이런 논란이
그 당시 대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섹스젠더 용어에 대한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엔 초기에는 섹스라는 용어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동 권리 선언 그리고 1989년에 아동 권리 협약. 네, 협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조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조약입니다. 거기서만 봐도요, 성이라는 용어를 쓸 때 영문으로 섹스라고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 용어, 공식 문서에는 다 섹스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젠더라고 하면 어느 공식 문서에는 에도 젠더라는 용어는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동 권리 협약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회원국 간에 유엔 안에서 협약이 만들어지면 실제 이 약속을 이행했는지를 검토를 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위원회들이 용어를 왜곡하고 이걸 확대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 NGO 단체들, 굉장히 이제 반성경적인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가치들이 탑재된 사람들의 위원회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위원회에서 아동권리 협약에 있던 용어를 어떻게 확대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어떤 문서를 하나 냈는데 2013년도에 차별금지 근거로 아동, 부모 혹은 보호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이 포함이 된다면서 성별을 분명히 섹스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 협약에 성별이라고 써있으니까, 섹스라고 써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문장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여기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HIV 상태 등도 포함이 된다. 은근슬쩍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 근데 여러분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면요 다 성적 지향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즉 양성에도 성적 지향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수간, 그래서 동물을 향한 그런 나의 감정, 아니면은 또 어린아이, 아니면은 뭐 가족, 친척을 향한 모든 감정이 다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에는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여러분 이게 뚫리잖아요. 그럼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도 충분히 이게 확장이 될 수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용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회권 규약이라는 건 뭐냐면 유엔 안에서 가장 거의 최초로 이제 맺은 협약이에요. 그 뒤에 뭐 아동권리 협약도 있고 하지만 초기 A권 규약이라 A 규약이라고 하는 사회권 규약에도 보면은 저 뒤에 2조 2항에 보면은요 피부색 성 해놓고 제가 영문은 안 가져왔지만 섹스라고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기타의 신분이라고 약간의 오프닝을 남겨뒀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네, 역시 규약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위원회가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보고서를 보내주면서 뭐라고 확장 해석하냐면요. 이 A 규약이 2조 2항에 인정되는 그 기타의 신분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 성적 지향도 포함이 된다라고 그거를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문서를 보내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위원회들이 섹스라는 용어를 젠더로 확장하고 젠더를 성적 지향으로까지 확장하는 그런 이제 시국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안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항해서 굉장히 이제 질서를 창조 질서,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수호하려는 국가들이 이제 서로 연대를 해요. 모여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제네바에서 34개국이 그 전통과 가정의 어떤 그런 생명을 보호하는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보호하자 하는 국가들이 트럼프 그 당시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34개국이 모여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문에 봤더니 무슨 용어를 썼냐면요.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남여의 양성의 평등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갖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섹스라는 용어보다도 남여 굳이 그렇게 이제 문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유엔 안에서 계속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2년과 2024년도에는 유엔 총회 한 190여 개국이 모이는 유엔 총회에서
이 젠더 섹스 가지고 또 막 엄청난 또 논란이 있어서 이게 또 표결에 붙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뭐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어떤 처형에 관한 결의안이 올라왔는데 봤더니 결의안 안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라는 표현이 은근슬쩍 삽입돼서 결의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국가 이들이 연대해 있거든요. 50몇 개국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그거 안 된다. 그 용어를 빼고 뭘로 바꿔라? 섹스로 수정해라. 라고 이제 그래서 수정안을 이제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수정안을 우리가 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을 시킬 것인지 그러면 표결에 붙이자 해서 지금 표결 결과를 봤습니다. 봤더니 표현을 삭제하자라는 거는 뭐 이제 섹스로 수정하자라는 것은 에 대해서는 51개국이 그렇죠. 51개국이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근데 반대 성적 지향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회원국이 88개국이었어요.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 밑에 보시면 기권을 한 국가가 26개국이고요. 표결에 심지어 불참한 국가고 28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표결을 붙이는 왜냐면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조용히 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4년도에도 또 이게 문제가 돼서 또 표결을 붙였더니 보니까 47개 국이 섹스를 유지를 원했고 78개국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기권, 표결에 불참한 국가가 42개 국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 하는 국가가 벌써 한 60, 70개 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민감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젠더라는 용어는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공식 문서에도 유엔 공식 그 문서에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에도 젠더 아니면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섹스라는 용어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걸 가지고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인권 선언문 보세요. 섹스라고밖에 써있지 않습니다. 아동인권 협약 보세요. 섹스라고밖에 써있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2025년 12월에서는 어떤 또 결의안이 올라왔었냐면 장애인과 관련된 결의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은근슬쩍 또 초안에 그 결의안에 장애인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하면서 이 용어를 은근슬쩍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슬람, 아프리카 그런 그 회원국들이 이 해당 문구는 삭제해라 라고 또 수정안을 올린 거죠. 그때 어떻게 됐을까? 또 표결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수정안이 가결되는 정말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의 81표, 그러니까 빼라, 삭제해라 라는 성적 지향 용어를 삭제해라 라는 국가가 81표, 반대, 거기에 서구권과 한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 안에서 항상 성적 지향 용어에 찬성표를 펼치는 그 국가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한 OECD 국가는 다 찬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는 찬성이지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이게 가지 않은 것뿐이지 이미 우리의 자세는요 그 안에서는 찬성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구가 삭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아직까지도 큰 싸움이고 요새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들을 알기 때문에 많은 회원국들이 이거에 대한 반대 그래서 섹스로 수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엄청난 전쟁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힘을 내시면서 끝까지 여러분이 싸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성평등 대 이 성평등 이 용어는 단순한 이거 용어 싸움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관 전쟁, 영적 전쟁의 결정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흐름과 급진적 성혁명의 흐름의 전쟁이다. 그리고 진리의 성경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흐름과 거짓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영적 전쟁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수호는 거짓과 미혹에 맞서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싸우시는데 2007년도부터 지금 10몇 년 동안 지금 싸우고 계시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절되고 피로감이 오고 정말 우리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전사들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사들로 여러분이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에 2등이 있습니까?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어떤 일수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특강입니다. 저는 이번을 보면 변호사인지 아니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사인지 제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하나님의 일에, 또 차별금지법 이 일에 반대하는 일에 전심으로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차별금지법 등 제한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나오셔서 두 번째 특강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 담임목사님 나오시니까 이 강의 못하겠네. 담임목사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예, 사실 너무 잘 알죠, 차별금지법은. 근데 이제 저희가 제목이 재법령이에요, 재법령. 원래는 제가 제목이 영어만 해놓은 거고, 사실 저보고 이걸 하라고 그랬거든요, 노트. 가지고 있죠? 다 책 쓰고 보세요, 책. 제가 이걸, 우리 박명장님께서 이 책을 하라고 그래서, 아니, 시간을 30분 주고 이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럼 책자로 하는데 이 책을 보세요. 이쪽 보시면 악법 발의 현황 해가지고 정말 우리 또 오정호 대표장님께서 악법 대응본부 17개 악법 17개 시도 악법 대응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사실 이제 1항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은 정말 이 표현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 다양성 성평등 이런 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법사위 영상을 보시면 우리 조배수 의원님하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의 박필덕 의원님이라고 광주에 있는 분인데 반대를 해줘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것이고 또 사회박격법 다 아시죠? 또 학생인권보장 사실 학생인권법 학생인권조례를 우리 대전 충남에서 폐지를 하고 대전은 아예 만들지도 못했죠.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나 세계 최초로 폐지했죠. 그런데 이제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 운영회로 오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사실 저희들이 이제 국가인권위원장님을 겨냥해서 이렇게 인권위법 이렇게 많이 발의됐습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그러면 다 하기 힘드니까 오른쪽 보시면 또 네 번째 칸에 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이제 동성혼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형법 일부 개정안인 법률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56쪽 보시면 56쪽 한번 봐보세요. 형법 일부 개정안에 보면 56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별, 종교, 장애, 민족,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 선동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인데 여기 이제 차별, 이 차별이란 말이 여러분 엄청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형법 개정안 자체가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다. 차별이라는 뜻이. 그래서 차별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차별을 하지 말라. 차별이라는 게 뭐냐 이것인데 이걸 보면 돼요. 한국말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없는 법이 두 개가 있다. 또 새로 나온 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없는 법이 두 개가 차별금지법, 아까 박관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차별금지법하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종교단체 해산법, 우리는 이제 교회 해체법이라고 하는데 민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있으니까 저는 책이 없는 거 두 개 하겠습니다 해서 이 제목으로 하게 된다. 아셨죠?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최초에 접했을 때 저희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하면 가짜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차바의 강의를 한 5년 전에 했는데 뭐 5년 전에 한 건 누가 들었겠어요? 유튜브를 보시면 되는데 이따 제가 가르쳐 줄게요. 어디를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다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게 2001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1년에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여기 19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19가지. 좀 보십시오. 평등권 침해 차별이나 안에서 합리적 이유, 성별, 종교, 장애 해가지고 나이, 사회적 신분, 용모 등 신체 조건 쭉 나오죠. 혼인, 여부, 임신, 출산, 인종, 뭐 사상, 정치적 의견 여기 나오잖아요. 수료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금지의 내용들이 이미 국가인권위법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중요해서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빨간 별을 밑에 놓으면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야 해.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우대를 해도 차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대 되죠. 우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배제나 불리하게나 대우하는 건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나 우제, 제가 이제 오늘 계속 강조할 텐데 구별하는 것도 차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할 때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 이 내용 빨간 고용 영역, 재화 영역, 그다음에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성희롱 이런 4가지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앞에가 넓지 않냐 했더니 4가지 영역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이 보세요. 이게 이제 그렇게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법 2001년에 만들어져 있지만 2007년에 와가지고 5년 뒤에 벌써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2007년에 시도를 하고 2008년에도 시도하고 2011년, 12년, 13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는 힘들었어요. 안 했어요. 아예. 왜 그러냐면 2013년에 김양배 의원이라고 이제 최명길인가 그 남편 있죠. 탤런트 남편. 그분이 51명이나 그 다음에 대표였거든. 그 당시 당대표였는데, 새정치연합의 대표였는데도 51명이 발의했는데, 워낙 교회에서 반발을 많이 해가지고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16년에는 19대 때는, 20대죠. 그때는 아예 그냥 발의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4년 뒤에 2020년에는, 4명이나 4건을 발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가 정말 위기다. 이 사람들이 4년을 쉬면서 엄청난 힘을 축적했구나 하면서 2020년부터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계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못 만들고 그래서 우리 그룹감방파지가 역할을 크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잠잠해 있었더니 이제 올해 2026년에 22대 국회 때 이제 또 발의를 한 겁니다. 손소르군이. 그럼 이 사람들이 방금처럼 이 국가인권법에 다 있는데 도대체 이 차별금지법을 왜 이렇게 만들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설 의원이 이제 2026년 1월에 만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하고 비슷해요. 국가인권위법하고. 그럼 다만 이제 여기다 성별 등이라 하면 아까 국가인권위법에 있던 19가지 사유를 합해가지고 성별 등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별 등을 이유로 다음 4가지 영역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가인권위법과 비슷하죠. 그리고 4가지 영역을 이제 아까는 고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노무 제공 계약이라고 좀 높였습니다. 그냥 고용 계약이 아닌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프리랜서랄지 플랫폼 같은 것은 고용 체계를 안 하지만 프리랜서나 이 플랫폼들은 그러나 노무를 제공하면서 고용 계약은 체결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종속돼 있죠. 이런 사람들까지 적용하겠다 해서 노무 제공 계약. 그리고 재화 영역,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지평 이렇게 돼 있죠. 4가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할 거, 야 그럼 교회는 어디 들어가냐? 교회는 우리가 항상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하면 차별금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소송을 걸립니다. 근데 아까 박가수 목사님 말씀했죠. 이 선서로는 소송을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정호 목사님께서 결혼은 동성끼리 결혼하면 안 되지. 결혼은 남자 여자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설교를 했어요. 이거 유튜브에 나갑니다. 유튜브에 나가면 유튜브 애들이 보고는 이걸 막 영상을 돌려가지고 한 유튜브 본 사람이 20만 명 돼. 야 우리가 소송을 한번 해보자. 새로남께 오정호 목사님이 평소에 안 좋으니까 새로남께 돈도 많다는데 20만 명이 소송을 해요. 그럼 한 사람이 10만 원씩만 청구하면 얼마가 되죠? 계산이 안 돼. 대전 식당을 반은 팔아야 될 거야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 소송이에요.
선서로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적용되지 않죠 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제 여기 보고 아니야 법을 보면서 이제 아까 우리 현수경 교수님이 조문을 딱 할때 법을 해석할 때 여기서 그럼 교회가 어디가 포함돼요? 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다. 알죠? 이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영상 여기 밑에 누르면 됩니다. 영상이 4개가 나와요 오늘은. 그래서 영상이 3분짜리가 4개인데 그러면 4, 3, 10이죠. 그래서 4, 3, 12분이 12분이 가기 때문에 저의 발언은 별로 안 한다. 네, 여기가 누르면 돼요. 시스템이 이거 안 해나가면 안 되는데 방송장님 제가 이게 동영상이 4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4개는 그냥 안 하는 거네. 되네요. 미안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소리를 키워야 됩니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법안 내용을 확인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발의된 법안에서 뭘 금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같은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느냐? 실제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밖에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책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이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내 영역이 아니면 처벌은커녕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하에서 네.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이런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보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법 전체를 보면요. 이건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또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면 불법입니다. 다만 처벌 대신 인권위 시정 권고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차별금지법안은 이 구체적인 규제책의 실효성을 하나하나 높여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인권위 권고 안 따르면 이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이럴 때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들으시죠? 이렇게 들으면 일반인들이 그런가 보다 목사님들 설교하거나 책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국가인권법 있으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만드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가 계속 반대하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국가인권위가 평등법 시한의 일문일답 해가지고 평등법을 둘러싼 우려 관련해서 평등법이 제정되면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했죠. 선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를 하거나 거리에서 전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답을 썼어요.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그러한 주장은 평등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평등법 시향은 고용, 재화 영역 등 일부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4가지 영역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다 뿌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가 되는 거죠. 가짜뉴스 막 혐오세요. 가짜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에서. 특히 이제 보면 이게 법안인데 보세요. 법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유권에 보면 19가지, 지금 23가지 쭉 해가지고 다음 각호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분류하기 때문에 4가지 영역인데 이 4가지 영역에 과연 교회는 들어가냐?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면 들어가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 여기.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70%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JTBC를 보면 저기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죠. 이게 선동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보세요. 설교, 책 쓰는 걸 길거리 마련. 여러분 설교가 목사님 설교예요. 설교가 무엇인가? 문화예요, 문화. 서비스. 아세요? 이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화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요? 큰일이다 이거. 사과 공부를 해야 돼. 재화 영역. 재화는 다 물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재화죠. 영역은 눈에 안 보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경제학자들 전부 다 이 세상은 재화 영역으로 다 분류가 된다. 목사님의 설교는 눈에 안 보이지만 서비스다, 용역이다 이런 거죠. 저 중요한 건 교회의 시설은 전부 재화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 재화이 아니에요? 다 재화. 재화 영역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써놨죠 마지막에 교회의 길거리 도로도 재화 시설은 다 들어간다. 시설이 재화예요. 그리고 책 쓰는 것 문화. 이건 영역이에요. 서비스. 그럼 이제 여기가 제가 이제 그 2조 3조만 하지만 아까 우리 박하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금지 보면 조문 65개인데요. 거기 보면 문화 영역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영역에서 차별, 정보 유형에서 차별. 정보 유형이라는 게 목사님의 설교를 동영상을 띄우면 정보 제공이에요. 그것도 서비스예요. 문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재화야 영역으로 구분하면 안 들어간 데가 없다. 그리고 3호 보면 저 뒤에 3호 있죠.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여기는 4개 영역이 적용되잖아요. 그냥 성별 등 하면 23개 사유, 19개 사유 다 그것들 이유로 괴롭힘. 이 괴롭힘이 뭐냐? 이것은 영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괴롭힘이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5조도요. 5호 4개 있어요. 합리적 이유 없이 여기서 4개 영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개 영역이 적용된 것은 1호, 2호에서 4개 영역. 5호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성별 등이라면 아까 23가지 다 들어가다 했죠. 여기에 그것도 등이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광고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작하는 행위. 엄청 어렵게 써놨지만 이 표시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법률가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시를 하면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광고를 하죠. 광고. 그러니까 광고하니까 조선일보나 국민일보에 돈을 주고 하는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죠. 근데 법에 보면 광고에 대한 해석이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전기통신사업법,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면 광고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보를 주면 광고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박명장에 나와가지고 여기 가서 2부 2차는 이렇게 합니다. 광고했어, 안 했어요? 광고에 그래요. 이 공직선거에 보면 이 마이크를 쓰면 확성기를 쓰면 이 광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육성으로 우리 오정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크면 누구 안 써도 되죠. 근데 우리 마이크를 쓰잖아요.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광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써니까 광고를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나 전부 광고다. 이 전기통신사업. 그리고 재화 영역이다. 재화 영역이 아닌 게 없습니다. 교회에 화장실을 남자 여자 화장실만 있으면 소송 걸리면 다 돼요. 왜? 성별에 대한 구별. 성별을 구별했잖아요. 안 됩니다. 예. 특히 보세요. 이상민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당시 이상민 의원께서 조계종한테 뭐라고 했냐면 차별금지법에서 종교를 예외로 한 것은
사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 언론에서 계속 종교 영역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 평등법 만들 때 국가 이거 이제 적용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종교 영역을 아예 빼겠네. 뺐더니 그때 난리가 나요.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대전시 분도 유성구 가서 이성민 의원한테 교회에서 절대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종교역을 빼면 되겠네 했다가 종교역을 뺀다 그랬더니 조계종에서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불교가 행정기관에서 종교로 차별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뺍니까? 종교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아니, 종교역을 넣어야 되네. 특히 80년대 범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니, 행정기관이 국가 권력이 얼마나 불교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차 들어보니까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을 바꿔요.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활용역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 서비스 이게 네 가지가 아니라 등 모든 영역에서 적는다 이렇게 바꿨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건데 그걸 왜 반대하냐? 우리가 조문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첫 번째 보세요. 성별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1항만 가지고도 다 반대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성별이 남자 여자 위에 지금 3회선이 있냐? 이것만 갖고도 사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만 가지고도 아니 성별이 어떻게 성격까지 끊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아니 남자 여자 위에 질 3회선이 있을 수 있어? 질 3회선은 몇 개야? 이것만 가지고 저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까지 안 가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업을 받았으니까 조금 유식하게 야, 성적 지향 아까 설명드렸죠? 성적 지향. 저기는 야 이성애 우리가 다 알죠 남자. 동성애, 양성애, 양성애 좋아.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면 양성 결혼도 합법화 되겠네? 양성 결혼이 합법화 되면 배우자가 몇 명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2명이다. 양성애는. 아 그러면 동성애 배우자가 생기고 이성애 배우자가 생기겠네. 아 그래서 일부일체제가 무너지겠네. 아 그래서 이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슬람 애들이 이제 저 다른 강의들 보면 이슬람들이 아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왜? 자기들 그렇게 동성결혼 신하면서 동성결혼이 세임섹스 매니지가 통과가 되면 일부일체제는 당연히 무너지고 일부 다처제가 되는 길을 열게 된다. 오픈 더 도어. 이게 된다. 양성애. 3번 성별 정체성. 이 젠더 정체성은 현숙이 교수님 말씀했지만 이 젠더 아니고 젠더. 젠더가 뭐예요? 핸드폰 충전시킬 때 앞으로 됐다 뒤에 있다. 내가 남자 됐다 됐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젠더. 남자 여자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성별 정체성. 이 젠더 정체성이 남자 여자의 구별을 없앤다. 남자 여자의 구별을 없앤다는 게 그럼 성별만 구별을 없애냐? 이 영상도 보면 보세요. 차별이라는 게 성별만 없앤 게 아니에요. 성별 정체성만 없앤 게 아니에요. 보세요. 19가지 영역에서 구별을 없애버린다. 19가지에서 특별히 종교에서 구별을 없애버린다. 이 무슨 얘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아는 영상이죠. 아니 앞에 거예요. 이 기도를 하신 분이 앞에 저 뒤에 있습니다. Pursuant to the 20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meeting of the 117th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the House will come to order. The prayer will be offered by Reverend Emmanuel Cleaver, St. James United Methodist Church, Kansas City, Missouri. 메소디 처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 목사님 출신의 의원이 나온다는 거죠. Eternal God, noiselessly we bow before your throne of grace as we leave behind the politically and 시간이 socially 없으니까 요건 시작 이터널 가든데 이제 결론 요 마지막 보면 기도를 끝낼 때 이 영상도 마지막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men.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Amen, Awoman 너무 희화시킨 것도 너무 기분 나쁘지만
에이맨이 아멘이 에이맨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에이우먼 어떻게 나쁜 말 해보세요. 우리가 사실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가 이제 유일신이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일한 신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브라마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places. 많은 종교에서 많은 신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되고 이게 혐오 표현이 되는 거예요. 혐오 표현. 종교에 대한 혐오 표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별에 대한 구별만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19가지, 23가지 다 구별이 없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종교 영역에서 구별 금지가 되면서 종교를 희화화시키게 된다. 자기들이 종교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국 의회, 미국 의회 하원 의원인데도 이렇게 기도를 한다.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아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첫 번째는 성별의 정의를 남자 여자 외 제3의 성, 두 번째 19가지 영역에서 등에서 구별을 금지해버린다. 분리구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혐오 표현. 차별금지법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건데 혐오 표현이 뭐냐면 괴롭힘이라는 거죠. 괴롭힘. 괴롭힘이 뭐냐?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분리구별만 해도 그건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분리구별만 해도. 그러니까 남자 이쪽으로 와 여자 이쪽으로 와도 해도 혐오 표현이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성의 정의는 이성이나 동성애를 나누는 게 혐오 표현이지만 그것을 이제 아예 여학생 이쪽으로 와 남학생 이렇게 와 이것도 구별 혐오 표현. 그래요. 분리구별 제한 거부 등 그러니까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그러니까 분리구별만 해도 그 자체가 불리한 대우를 표시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 구별만 없애는 게 아니라 나이도 없애, 구별도 없애. 그러니까 학생인권 절가 나오는 거죠. 나이 차별하지 마세요. 미성년자 그러면 왜 제가 미성년자입니까? 선생님 차별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 광고 말씀했죠. 제가 마이크 쓰면 광고다. 그리고 그런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광고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하도록 여기서 사회자가 변호사님 마이크 쓰세요. 마이크 쓰면 광고를 조장하는 거야.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이렇게 되면 이제 안 걸리는 게 없다. 그리고 괴롭힘 여기 나오죠. 괴롭힘이라는 게 뭐냐? 방금처럼 여기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에 표시되는 선동들이 혐오적 표현이다. 괴롭힘이 혐오적 표현이다. 혐오적 표현은 분리구별만 하면 혐오 표현이다.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 사람들이 말만 하면 혐오성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왜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차별금지법이 독재법이냐? 잘 읽어보세요. 혐오 표현 협정하면 아니 그러면 당신들이 말할 때 이성애 동성애도 하면 그것도 혐오 표현이네 라고 할 건데 그렇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혐오 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혐오 표현은 뭐냐? 기존의 차별의 점을 정황화 쭉쭉 나오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 차별의 문제다. 이러한 점에서 차별을 정당하고 조장 강화하는 효과가 없다면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효과가 없다면 혐오 표현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약자가 강자한테 하면 혐오 표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이라고 해요. 혐오 표현이 아니래. 왜 그랬더니 기독교가 강자래. 그래가지고 아니 종교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하지 말라면서 했는데 기독교는 강자니까 기독은 혐오 표현이 아니고 약자한테 하면 혐오 표현이야. 이런 개념을 만들었어요. 혐오 표현. 야 이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혐오 표현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혐오 표현이야 해가지고 우리한테 퍼뜨린다. 우리한테 기독이라니까 아니 당신들 정보 공개에 대한 혐오 표현 하지 말고 했더니 기독교는 강자입니다. 기독교가 강자인가?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독교는 소수자다. 종교는 소수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렘넌트다. 렘넌트 참적 소수자다. 저는 항상 소수자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종교가 없는 사람이 55%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은 55대 45.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 45% 중에 다시 기독교는 20%밖에 안 돼. 80대 20이요. 소수자죠. 그리고 창조적 소수자다.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차별금지법 자체가 우리 종교들을 위협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다른 데서 사실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냐 그냥 얘들이 동성애나 길거리에서 나오는 선풍대에 불과해. 결국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까 봤죠?
의회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교회 다니면 편이네. 이렇게 하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지 동성애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기독교의 가치 질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도 차별금지뿐만 있어도 교회는 흔들리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이제 정교분리 원칙을 이 법에 얹어주세요. 이제 이재명 2025년 하여튼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요. 예, 그 정도의 이거론가가 진짜. 그거야 나중에 법원에서도 뭐 책임을 다 져볼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은 중국안청이 하는 거 아니죠? 중국안청인데 지금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문제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게 상대보고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게 이제 2025년에 저렇게 국무회에서 2012년 2일하고 9일에 법제처가 질문하니까 바로 이제 1월 9일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장이 민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38조입니다. 할 때 38조를 개정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육전 의원이라고 부소속 의원이 이렇게 이제 원주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간부 연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원을 취소할 수 있다. 오보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선거 정당으로 후보자 관여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연을 현저히 해놨대.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내일 모레 차별금지법 반대하려고 모인다. 조직적 거룩한 반파제,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죠. 해년마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종교단체를 해산한다. 이런 법안이죠. 그리고 이게 정교분리 원칙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정치활동이죠. 공직선거법은 사실은 선현보 목사님 같은 교단에서 설교할 때, 교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찍어라 마라. 어떤 사람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학연 지원에 얽매이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투표하세요. 그러면 성경적 가치관 벌써 종교에 대한 혐오에 차별에 이게 정치 표현이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직적 체계적으로 한 사람을 하는 종교를 단체를 해산까지 줬고 대통령 관심이 종교 재산에 많더라고. 재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 해산한 법에 정관을 지정한 데 기속한다고 원래 돼 있어요. 1항에는 원래 법인 같은 거 해산하면 정관으로 정한 데 가게 되는데 이 사항을 추가했어요. 법인이 이런 4호가 아까 방금 말씀한 4호나 5호죠. 4호나 5호는 이렇게 요거 정교분리나 공직선거법 위반한 경우에는 1항에 불구하고 그 자산을 국고에 기속시켜버린다. 아예 교회 재산, 종교 재산은 아예 국고로 기속시켜버린다.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법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이런 법을 만드냐 생각하지만 그 다음 영상 그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 이재명을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날아가서 아니 진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을 거에 대한 설교 시간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각하죠.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그 양보가 없어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불을 뽑아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원칙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들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제가 좀 불분명해서 아니 지금은 나보고 있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원래 맞가리 할 때
큰 얼굴도 좀 집어내고 나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뭐 그런 섣부르긴 한데 네, 그만 됐습니다. 슬쩍 이 말씀, 네, 정치 개입하는 걸 이거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저는 이제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께서 법을 개정해라. 무슨 법을 개정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민법을 개정한다는 말씀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법이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만약 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되면 다른 법률을 좀 열심히 법제처에서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주의를 해야 된다. 사실 차별금지법이면 차별금지법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발상. 그러니까 교회나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개입을 하거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도 정치 활동이죠.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정치 개입이네, 종교분리 원칙이 위반이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제재하겠다. 엄정하게 제재하고 이걸 조금씩 개입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소위 말하면 꼴대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우리는 엄청 위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이제 반대로 그것이 바로 종교 분리 원칙 위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가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협박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못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 종교 분리 원칙에서 공부를 좀 잘해야겠다. 공직선거법도 보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지요에 의해서 직무상 행위로 의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정선거운동죄로 지금 뭐 세계교회 손해목사 같은 거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종교분리 원칙이 뭐냐? 헌법재판소가 종교분리 원칙을 뭐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서 상호간의 간섭에 영향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정치에 대해 영향을 못하게 하면 정치도 종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이 말을 믿고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소송을 했는데, 야,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우리를 농락을 하는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야, 정치와 종교는 상호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자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해가지고 소송했더니, 그때는 용어를 확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제가 2024년에 한 건데 이걸 썼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야, 종교에 대해서는 이거 다음에 문구가 나와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이 문구를 써. 종교 분리 원칙은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종교에 개입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특정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재정을 지원하거나 차별한 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딱 이것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법률가들이란 게 공적인 사기꾼이다. 분명히 나 이렇게 하고 이 문장을 써서 보냈더니 이 문장으로 기각시켰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건 기본하죠. 그래서 미국도 쭉 보시면 다 재정 지원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3분만. 사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이제 푸켓시의 이제 공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 공원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원에다 만들 때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서구청이랄지 보라매 공원에다 만들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원에다 만들면 그게 종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소송을 건 겁니다. 1심, 2심에서는 그래, 야, 어떻게 국가 땅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냐, 정치 계획 유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1심, 2심 졌는데 3심에서는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일단 기각을 시켰어요. 이거는 종교 간에 사실은 이제 목적이 세속적 목적이냐 종교적 목적이냐, 효과가 성도를 종교적으로 성도를 전도하기 위한 것이냐, 선교를 위한 것이냐, 또 교회에 효과가 있냐,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따지고, 마지막에 중요한 행정적 유착. 과연 교회와 시당국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 서로 협의를 했냐? 사실 우리 협의하지. 비용을 누가 냈냐 해가지고는, 야, 비용을 시위에서 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기각을 시켰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도 시비가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종교계에 사립학교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립학교 나왔는데 사립학교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대줘. 그러면 이 교과서를 대준 것이 국가가 대주면, 아니 어떻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사립학교 학생들한테 책을 사주냐? 아니 종교분리 원칙이 시비가 걸려. 또 학생들은 또 이게 차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사비가 500원인데 학생들 250원이야. 근데 왜 사립학교 다니는 애들은 통학버스를 250원으로 싸게 주냐? 저것도 사립학교 가는 건데 이것도 소송 걸렸어. 다 소송 걸렸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연방 대부분이 그런 것은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고 학생 개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사립학교에 선생님들 보수를 국가가 줘. 그럼 사립학교 선생님들한테 보수를 국가가 주는 것이 정교분리 위반이다 해가지고, 미국은 정교분리 위반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학생 개개인한테 줘. 근데 우리도 앞으로 정교분리 원칙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사립학교 교사 월급도 이제 정부가 못 준다, 개개인한테 줘야 한다,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교분리 원칙이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면 우리가 그런 연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정교 성직자가 어떻게, 이것도 미국에서는 뭐 성직자가 선거 나오니까 이것도 12로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종교와 정치의 분리, 정교 분리는 헌법에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목사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있다. 투표권을 갖고 있다. 목사님 투표권 없어요? 다 투표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투표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고 정치적 기본권을 갖는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정교분리 원칙이면 내가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건 스스로 헌법의 기본권으로 부여되어 있는 정치활동의 보장, 정치적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치적 기본권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목사님들이 나도 투표권 있습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나도 투표권 있습니다, 나 국민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기본권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계속 정교분리 원칙하고 투쟁 관계를 만들어줘야 저희들이 이것을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보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 증인들은 이 전쟁을 몇 년 했냐?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안 가. 헌법 위반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 저렇게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30년 40년 계속 감옥 간 거를 각오해버리니까 30년 50년 지나다가 결국은 국가가 손을 들고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법을 만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투쟁을 각오를 해야 한다. 저는 그럴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다 생각하고 사투리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속 시원한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우리 침묵하지 마시고 계속 싸웁시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연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 대전 성시운동본부 대표이신 우리 유명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밀도 있는 강의를 해주신 두 분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유익하셨죠?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대응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침묵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다. 지금 성평등 가족부와 여성가족부가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 교계에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합니다. 저항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짓지 못하는 개의 모습으로 전락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하는 우리 교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저는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평등가족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교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밀려오는, 지금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구간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 정말 그 밀려오는 파고 가운데서 반성경적, 반복음적 이 파고와 대항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온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 교계가 여기 물론 그 충남, 대전, 충남, 충북 다 오셨지만 대전 교계가 해야 될 일은 대전 기독교연합회와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뜻을 합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계가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모임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박명용 장로님께서 서명지가 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명지는 지금 10만을 목표하고 있고요. 2가지 서명지에 서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교계는 하나된 목소리로 지금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대전 교계가 똘똘 뭉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협력해 주실 것은 아까 박한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가족부의 문제점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 설교문은 2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박한수 목사님 설교하신 것과 다른 하나는 제가 설교문을 작성을 했는데,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수 있는 구조로 작성을 했습니다. 설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에, 각 교회의 기도 제목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와 성평등 가족부 명칭 폐지에 대한 것을 교회 기도 제목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교인의 반대 서명, 이 서명주 확보. 그래서 대전의 인구가 150만인데요. 교계에서 10만의 서명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10만의 서명지. 그래서 우리 교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10만의 서명지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오늘 차별금지법 세미나를 하고요. 2월 8일부터 각 단체와 교회의 서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 목표로 하고요. 4월 1일까지 서명 1차 서명 완료하려고 합니다. 왜 4월 1일이라면 4월 6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 이 서명지를 전부 수합을 해서 10만 명 모인 이 서명지를 가지고 대전 교계에 단합된 목소리를 천명하고요. 다른 하나는 대전에 국회의원이 7분 계신데요. 7분을 부활절 연합예배 때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10만의 서명지를 그분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대전 교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10만의 대전 시민들이 서명한 이 부분들을 반대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4월 1일까지 1차 서명을 하고 4월 6일 부활절 연합예배 때 서명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이것이 잘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법안이 이제 상임위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가 되어지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간표대로 가면 4월 6일은 그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면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날 거고요. 성평등 가족부는 지금 이미 정부 조직법에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는 해야죠. 아까 우리 현숙경 교수님께서 이 젠더와 성의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젠더 권력, 젠더 문화, 젠더 어떤 질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감싸는 것이 젠더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4월 6일 이후에는 추세를 보고 대전 시민대회나 아니면 대전 시민들이 동참하는 대규모 집회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는데, 아까 홍우수 목사님께서는 3월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10만의 서명지를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2장 전부 다 각 교회에서 서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전 교계는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반성경적인 입법과 행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희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성읍이 진흥하고, 악한 자의 이 더러운 입들로 말미암아 이 성읍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대전을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시기독교 청년협회와 대전 성시운동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대한민국을 이 악한 법에서 막아내는 우리 중추적인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질의응답 시간인데 테이블 좀 준비해 주시고 시간상 세 분이니까 세 분만 질문을 받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윤숙경 교수님, 홍우수 목사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착석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질문하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평상시에 궁금하시던 것들 어느 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고 손들고 발언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마이크가 아니 잠깐만요. 저 뒤에 네, 여기 다시 잠깐만, 제가 이따가 소리가 왜 손을 꼽으시면 1월달에 국립국어원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저 본인을 좀 소개 좀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에 있는 학부모입니다. 네, 그리고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집사이고 곽경미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국립국어원에서 저희가 항상 이제 성평등에 대한 용어의 정정을 요구했었고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양성평등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현재 교과서에는 아직도 성평등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지난 2022년 교육과정 그때도 저희가 성평등을 쓰지 말라고 열심히 저희가 이제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고 성별에 관한 무슨 평등 뭐 그런 식으로 용어가 솔직히 지금 변경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전에 열심히 싸웠고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지피라는 그런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교육부를 통해서 인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교과서에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나 그런 데 올라가서 이런 것들이 빠지기로 했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올라갔느냐, 만약에 교과서에서 그런 용어를 보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아마 다음번에 이제 교육과정이나 이제 교과서가 수정이 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각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저희가 성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교육청에서 사용하거나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때문에 그대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솔직히 많은 그 조례나 거기에 다 성평등이나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일단 교육부 지침이 일단 하나 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헌법 36조 2항에 양성의 평등이라는 용어가 아직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무기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유엔 안에서도 공식 문서에는 성 젠더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양성이라는 섹스라는 그런 기반의 용어만 사용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근거로 해서 문제 제기를 그냥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인지나 그런 부분은 솔직히 여성가족부나 이제 완전 그 법을 만드는 부서 자체가 다르거든요. 교육부에서 이제 하는 움직임과 그쪽은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이 여기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좀 밀어붙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 성인지 부서에서 위원회로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조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부 지침보다 조례를 먼저 따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헌법 얘기해야죠 저희는. 그러니까 헌법도 얘기했고 다 네, 얘기했는데도 맞아요. 네. 우리는 조례를 우선시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조례 위에 기본법을 가지고 써야 되겠죠. 조례보다 더 높은. 네, 여기 지금 계시긴 하겠죠. 우리 법 전문가도 계시지만 저희는 조례보다 저 위에 있는 양성 그 헌법을 가지고 싸우는 게 마땅한 거고 그들의 순한 논리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런 다른 데도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국제적으로도 이게 용어가 공식 용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들한테 인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 하나 더 싶은데 사실 국어교육을 해서 국립교육을 바꾼 것은 뭐 성평등을 양성평등을 바꾼 건 아니고 성평등의 용어를 전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인데 지금은 성별 또는 젠더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 이렇게 젠더 용어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젠더 용어는 현숙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계속 해야죠. 그리고 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가 이제 성평등을 거칠 때 우리 대전에서 최초로 성평등 용어를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를 바꿨던 건 우리가 2017년인가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기 이제 도시 임원님들 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여성가족부나 저쪽에서는 아주 치욕제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우리가 계속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저 뒤에. 네, 안녕하십니까. 구시내국 지도자연합회 차훈 목사입니다. 저는 홍호수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전국적으로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있는 지역은 경북 김천, 그리고 오늘 함께 오신 분은 경북 구미, 그리고 충남의 강창모 우리 청년 대표단이 왔습니다. 이렇게 온 이유가 서울에서 보면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지만 소도시에 있는 도농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강의나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요지는 우리 17개 광역시니까 혹시 지역에도 추가로 이런 세미나나 강의를 열어주실 계획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답까지 나왔는데
강사제 이번은 사실 4개 지역만 했지만 아시다시피 강사님들이 기론평 교수님, 이호인 교수님, 박한순 목사님, 조영길 변호사님, 지영진 변호사님, 이분들은 너무 바쁘신 분들이에요. 사실 이분들께서 일정을 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행사도 지난주까지 한 주간을 아예 스케줄을 비워버리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서. 근데 그분들은 지구상에서 제일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거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강사진을 구성을 해가지고 요청하는 지역은 제가 방문해서 세미나를 열도록 그렇게 임원회에서 결의는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지역은 요청을 하시면 다 못 가시더라도 최소한 뭐 2분 이상이 가셔서라도 참여하고 또는 다른 분들이 가서 강사님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성교회 평신도 박형겸 그리고 개혁신당 대전시당에서 미래희망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겸이라고 합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번에 1월 9일에 입법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교적 생체도 물론 이렇게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악법인 이유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준사법적 권한 확대, 시정명령권이나 직접 소재개권 등 여러 가지 사법 권한을 부여하는 거랑 이제 지방 정부에도 이제 과도한 부담을 미친다는 거에서 좀 과도한 행정 부담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강하게 좀 넣어주시면 이제 입법 반대 안에도 이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쭙게 되는데 혹시 반대 법안 발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네, 지금 반대 법안? 우리가 반대하는 활동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수준이 엄청 높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까 우리 박관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발의했던 법안 중에 가장 정교화돼 있어서 가장 나쁜 법이다. 순서로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도 제기해주고 소송 제기도 직접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 내리고 그걸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도 3천만 원이 하잖아요. 몇 번도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몇 번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3천만 원씩 하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집단 소송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집단 소송은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에 보면 이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다 해놓고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법률이 아직 제정이 안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수십만 명이 소송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논의는 저희들이 반대할 때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급하게 가지고 설명을 안 했는데 제가 천천히 잘 준비해가지고 기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과 이제 지방 행정의 부담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서 거는 거여서 모든 공무원들 교육도 하나씩 더 들어야 되고 이상한 교육도 이상하지만 여러 가지 더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비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지도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계속 이제 경향 자체는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역으로 삼성교회라고 삼성성교회 이런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역으로 지금은 우리가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권 지도사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희 강중희 집사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분 이제 인권 지도사 교육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각 청년들이 그런 교육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회에 생기면 우리가 강사가 돼가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역할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도 이제 여기에 많은 약속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하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생 활동을 하고 있는 강창복이라고 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질문? 저는 세 분 다에게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아까 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입장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가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도가 아닌 청년들에게도,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참여한 입장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신도로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생들에게 이 법안이 왜 위험한지 알리는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 오늘 강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일반인 대학생 혹은 청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교육을 더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다음 거룩한 방파제도 세대 교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부터 시작해서 세대 교체를 지금 이제 젊은 이제 30대, 40대 목회자 또는 이제 시민단체 대표들 이런 분들을 지금 많이 모아서 현재 24분의 싱크탱크가 거룩한 방파제에 지금 젊은 세대들로 굉장히 유능하고 실력 있는 분들 24분이 모여 있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많은 일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을 깨우기 위한 그런 이제 행사 또는 이제 그런 영상, 홍보 영상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저희 연령대에 맞춰서 교회 장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는 싸워왔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젊은 세대, 10대와 20대, 30대에 맞춰서 모든 홍보라든지 영상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또 모임 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민대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음 세대가 주축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모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오살레 기도원에서 이제 국민 3월 28일 대회를 앞두고 이제 철학 기도회를 할 때에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제가 이제 인사를 시키고 출범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그분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을 전달해서 젊은 세대, 특히 안 믿는 분들까지 일반 시민들과 청년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사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이제 다른 내용을 다 잊어먹더라도 차별금지법에는 성별의 정의를 남자, 여자 이외 제3의 성을 만든다. 남자, 여자 이외 제3의 성, 그리고 성별의 구별을 없앤다 했지 않습니까? 성별 정체성. 그렇게 되면 가장 취약한 것은 여성이죠. 여성과 특히 이제 아동은 이제 아동 권리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성을 가장 취약하게 만든 게 그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사실은 그 젠더가 남자의 권력을 가지고 여자 스포츠에 나가면 그건 이제 자기는 성을, 사실 지금까지는 성을 전환하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 성전환을 시켜줬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젠더 개념을 계속 하게 되면 성전환 수술 안 하고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 화장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 경기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성들한테 가장 위험하지 않느냐. 당신은 지금까지 노력해가지고 페미니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여성운동 했는데 결국은 그건 다 물러간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하시고 성별의 정의 바꾸는 거하고 여성들이 가장 취약하다. 이런 걸로 설득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이제 싸운 그 흐름들을 보면은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막기 바빴거든요. 이제 너무 막느라고 이제 굉장히 언어 자체도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건 안 된다 막 이제 그런 용어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제 공격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강사, 양성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나가는데, 지금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깨우는 게 급선무거든요. 왜냐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이제 밖으로 그것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제 깨우려고 보니까 이 아이들은 세속적인 언어에 가득 찬 아이들이라서 걔네들에게는 또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뭐 창조 질서, 하나님의 뭐 그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침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한테 너네들이 그 교회 가서 가르칠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해라. 실제 이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예를 들어 창조 질서를 이제 자연 질서, 양심,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남녀의 어떤 질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껏 흘러왔다라는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설득하고 그들이 이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언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것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언어, 그런 것도 다 의학적인 것도 좋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이거 딱 듣고 아 그렇지라고 할 수 있는 언어를 이제는 더욱더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책도 너무 신앙인 대상이 아니라 비신앙인들도 읽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을 쓰려고도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신앙인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얘기하면 이해를 할 테지만,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더 많이 개발되겠구나, 이게 저의 또 과제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어 말씀하시고 한 말씀 하시는데 그쪽 친구들이 항상 했던 말이 우리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제 법률 용어에는 평등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차별이란 말 때문에 되게 이제 주로 차별하면 안 되지, 뭐 우리 골로새 3장 11절 같은 거 보면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고 로마서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법률 용어에서는 평등이란 말은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말할 때 다른 것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제가 반박을 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다르니까 다르게 대답하는 것이다. 다르니까 다르게 대답하는 것이 그게 평등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다르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이게 평등이다. 이런 용어를 우리도 좀 잘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네, 한 가지, 한 질문만 받고 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거룩한 방파제 서울에서 할 때 찾아갔던 성도로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JTBC에서 방송을 할 때 편향되게 그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세미나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또 대전 성취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벅찰 정도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덩어리, 편향된 언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목사님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가 싸우는 이 일들은 일반 방송에서는 보도를 안 합니다. 저희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모여도 5천 명, 7천 명, 1만 명 모였다고 하고, 쟤들 5천 명 나오면은 3만 명, 5만 명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를 해요. 저희의 싸움은 일반 방송에서는 전혀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희가 퀴어 축제반대 국민대를 하는 입장도 뭐냐면, 제가 반대를 안 하면 일방적인 방송만 나가죠. 한쪽만. 퀴어 축제 쪽에만 방송만 나가고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보도를 안 해버리거든요. 반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힘들어도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보도할 때에 저 사람 퀴어의 입장을 얘기하더라도 반대를 하면 반대 입장도 반드시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뭐 비율은 당연히 자기 80%하고 우리 10%, 20%밖에 안 내보내지만, 이런 불리한 입장에서, 불리한 경기장에서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는 싸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교계 언론이나 방송 또는 유튜브, 우파, 보수 이런
유튜브에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외에 돈을 주고 유튜브 내보내달라도 안 내보내주고 안 해요. 아예 신문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딱 봐가지고 광고도 거슬리면은 이거 삭제해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게 돈을 우리가 광고를 돈을 주고 내도 우리가 원하는 광고를 안 실어줍니다.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싸움을 해왔는데 그러면 공영방송과 싸움이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불의에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승리한 싸움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싸우면 되고 그 일의 결과는 저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고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물러서고 이러면은 이건 우리가 지는 게임인데 우리가 불리한 싸움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불리한 싸움, 성경에도 불리한 싸움 많잖아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던 싸움이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줍는 그 모습,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꿈을 꿨겠어요. 제가 이 꿈을 생생하게 꿨거든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꿈속에 다윗이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줍는 꿈이 그게 현실처럼 보이는 제가 꿈을 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 제가 저 다윗의 손에 들려진 돌멩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돌멩이가 되고 싶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돌멩이.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돌멩이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돌멩이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겠네요.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마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우리 패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영준 변호사님, 현승경 교수님, 홍우석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로. 이제 마무리 기도를 박명룡 장로님이 아니고 박명룡 목사님, 충북 기독교 청년학회 대표회장이신 박명룡 목사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세미나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서 참된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외쳐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주옵시고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교 분리는 국가 권력과 정치가 교회 고유 교난을 심의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교 분리가 거꾸로 해석되어서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애쓰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대전 성시아운동본부, 대전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여러 단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외치며 함께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